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립외교원의 김태환 교수입니다. 자중에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냥 한국말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약 20분 정도 시간을 좀 엄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PPP in PD, Private Public Partnership in Public Diplomacy라는 주제로 나름대로 좀 생각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그 Public Diplomacy에 대한 컨셉,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제가 그 Public Diplomacy에 대해서 아직 너무나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학계나 또는 직접 외교 전선에서 외교 실천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명확한 그런 개념 규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나름대로 특히 21세기의 새로운 Public Diplomacy, 저는 이제 소위 New Public Diplomacy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의 NP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다라고 하면 왜 Public Diplomacy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그런 PPP가 필요하냐, Public Private Partnership 필요하냐. 그 다음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러한 특히 Public Diplomacy에서의 PPP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 그래서 잠깐 나름대로 제가 그런 퍼블릭 디플로마시의 분야에서 혹시 이게 저기는 없나요? 와이어리스 마이크나 이렇게 줄이 긴 거. 제가 이 서서 이 강연을 하는데 좀 익숙치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런 퍼블릭 디플로마시의 유형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퍼블릭 디플로마시의 디플로마시 공공외교에서의 파트너십의 한 예로서 저희가 한류를 그런 PPP의 한 예로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퍼블릭 디플로마시 센터, 특히 이화여대 퍼블릭 디플로마시 센터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설을 하게 됐는데, 그런 기대가 큽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퍼블릭 디플로마시 센터의 앞으로의 기능이나 역할이 어때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마지막 편으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소위 퍼블릭 디플로마시 코리안 스타일, if not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은 아닐지라도 한국의 그런 퍼블릭 디플로마시 스타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는 데까지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퍼블릭 디플로마시,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NPD, New Public Diplomacy는 두 가지 디멘션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 다음으로 좀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더 눌러주세요. 오케이, 더. 계속 눌러주세요. 오케이. 네.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카데믹 디멘션에서, 물론 우리가 퍼블릭 디플로마시 일반이 학문적으로는 이제 정치학에서 특히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 국제관계라는 데 한 분야지만 특히 IR 분야에서도, 정치학의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스 분야에서도 퍼블릭 디플로마시, 특히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퍼블릭 디플로마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개념이나 이론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세계적으로 전혀 새롭게 떠오르는 학문적인 하나의 분야다라는 점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디플로마틱 프랙티스의 디멘션입니다. 외교적인 실천의 분야에 있어서도 역시 전통적인 외교나 또는 20세기 후반기에 시행되던 퍼블릭 디플로마시, 저는 이제 OPD라고 얘기를 하는데, 올 퍼블릭 디플로마시 하고는 21세기 들어와서 3, 4년밖에 지나지는 않았지만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퍼블릭 디플로마시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as of today, 지금 이 순간에 세 가지 종류의 외교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항상 이렇게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conventional diplomacy, 두 번째는 소위 OPD 아까 말씀드린 20세기 후반기에 주로 미국에 의해서 외교적으로 implement 되는 그런 public diplomacy.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21세기에 소위 제가 얘기하는 NPD, New Public Diplomacy라는 그런 세 가지 종류의 외교가 존재한다. 그 세 가지 종류의 외교에 대해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저 나름대로는 퍼블릭 디플로머시를 항상 제가 분석하고 또 퍼블릭 디플로머시를 실천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 나름대로의 이제 소위 Five Phase Framework라고 해서 공공 외교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의 중요한 요소, 즉 공공의 주체, 공공의 대상, 공공의 자원과 자산, 그다음에 공공의 매체라는 다섯 가지 그런 컴포넌트에 초점을 맞춰서 저는 항상 공공외교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분석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요. 이 그림에서 잠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전통적인 외교는 주체가 정부 간의 인터랙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OPD, 20세기 후반기의 퍼블릭 디플로머시는 전통적인 외교와 달리 일단 공공의 가장 큰 전통 외교 공공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외교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즉 전통적인 외교가 정부 상대방 외국 정부를 상대로 했던 데 반해서 구공공 외교나 OPD나 NPD나 굳이 우리 그 외교의 타겟이 이제는 정부가 아니라 외국의 국민이라는 거, foreign publics. 그래서 사실은 영어의 public diplomacy 명칭의 그 public 자체가 foreign public이라는 그 public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public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신공공 외교는 또 굉장히 큰 특징이, 물론 대상이 그 비정부 기관, foreign public이라는 데서는 과거의 공공 외교와 큰 차이가 없지만 그 주체가 과거에는 20세기 후반기의 OPD에서는 주로 미국 정부죠. 정부가 상대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외교 활동을 한 것을 퍼블릭 디플로머시라고 했는데 반해서 21세기 공공외교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는 국민들, 비정부 기관들, 국민들, 일반, 그리고 NGO, 그다음에 특히 기업들이 공공외교의 새로운 주체로서 등장을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 표는 사실 제가 그런 네 가지 요소에 따라서 세 가지 외교를 좀 비교를 한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좀 이제 서머리를 해놓은 것이고 이건 다른 어디서도 보실 수 없습니다.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 모드, 사실 커뮤니케이션 공공외교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저는 사실 그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있어서 정부 간의 그런 전통적인 외교에 있어서는 커뮤니케이션 모드가 굉장히 오히려 수평적이고 쌍방향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 모드였던 데 반해서 20세기의 공공외교는 굉장히 탑다운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소련 국민이나 소련권의 과거 냉전 시대 소련권의 국민들 향해서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사이드하고 유니라트럴하고 굉장히 어시메트릭한 그래도 뭐 멀리서 미국 꼭 예를 들 것도 없이 사실 요새는 우리가 안 하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방송 라디오 방송 있죠. 또 북한에서 한국에 대한 대남방송 전형적인 20세기 공공외교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소위 VOA, Voice of America라는 라디오 단파 방송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공공외교의 특징이죠.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 얘기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는 거죠. 내 얘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오픈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폐쇄적인 커뮤니케이션이다. closed communication 또는 프로파간다, 캠페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21세기에는 더 이상 그런 양식의 크로스 커뮤니케이션 불가능해졌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제는 왜? 그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너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모두가 지금 그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 A라는 연예인이 성형수술을 했냐 안 했냐 안만 해도 여러분 구글링 한번 해서 그 연예인 이름만 구글에 쳐보면 before and after 사진까지 다 올라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런 비대칭적이고 폐쇄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불가능하다. 그러한 그 기술적인 테크놀로지적 브레이크스루로 인해서 이제는 제가 얘기하는 오픈 커뮤니케이션 또는 시메트리, 대칭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21세기 공공외교의 굉장히 중요한 축을 구성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실래요? 하나 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정의된 우리가 소위 퍼블릭 디플로머시, 특히 21세기의 뉴 퍼블릭 디플로머시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왜 새삼스럽게 공공외교 분야에서 PPP를 논의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Public-Private Partnership이라는 기본 개념은 기본적으로 정부, 퍼블릭 섹터, 국가나 퍼블릭 섹터하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섹터, 특히 비즈니스 섹터 간의 파트너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공공외교 분야에서는 그런 비즈니스 섹터가 포함이 되지만 그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공공외교에서 PPP라고 얘기할 때는 스테이트 주체 또는 퍼블릭 섹터 주체. 예를 들어 제가 퍼블릭 섹터라고 얘기하면은 공공기관, 한국으로 치면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나 코이카 같은 그런 공공기관을 한편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프라이빗 섹터의 어떤 엔티티, 그게 이제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어소시에이션이 될 수 있고 또는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서도 이제 그러한 공공 영역의 엔티티와 프라이빗 영역의 엔티티가 하나의 조인트 벤처, 조인트 프로젝트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수행 주체는 정부기관이 될 수도 있고 프라이빗 기관이 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 양자가 같이 이렇게 컴바인돼서 조인트 프로젝트를 한다는 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유형을 보자면은 공공 서비스를 프라이빗 섹터 기관이 담당한다든지 또 프라이빗 섹터 입장에서 볼 때는 퍼블릭 섹터 입장에서 볼 때는 프라이빗 섹터로부터 우리가 보통 영어는 프로큐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프로큐어먼트, 퍼블릭 프로큐어먼트 같은 제가 그게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왜 퍼블릭 디플로머시 섹터에서 PPP가 그 오리진이 사실은 그 프라이빗 섹터하고 비즈니스 섹터하고 프라이빗 섹터 간의 그런 조인트 프로그램인데 왜 퍼블릭 디플로머시라는 필드 영역에서 우리가 그 PPP가 필요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퍼블릭 디플로머시, 공공 외교라는 것 자체가 저는 퍼블릭 굿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재. 우리가 통상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퍼블릭 굿, 공공재 개념인데요.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그 공공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공공재는 국방, national defense 또는 national security, 국가 안보, 그 다음에 치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퍼블릭 굿, 공공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도 역시 공공재입니다. 그런 그 경제학에서 공공재라고 규정을 할 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non-excludability, 두 번째는 non-rivalous consumption. 그러니까 즉 그 공공재 두 가지 특징은 비배제성입니다. 비배제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경제적 소모라는 말인데 이게 좀 테크니컬하게 얘기를 해서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뭐냐면 국방이나 국가 안보라는 것은 일단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어떤 특정 국민들 전부가 국방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특정 국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 안 낸 국민들은 국방의 혜택을 주고 세금을 낸 국민들은 국방의 혜택을 주고 세금을 안 낸 국민들은 국방의 혜택을 안 주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국방이라는 national defense, national security, 그 안보나 치안이나 국방이라는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배제시킬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그게 이제 비배제성이거든요. 공공재 비배제성.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비경제적 소모라는 것은
A라는 사람이 국가가 제공하는 국방이라는 서비스를 한만 많이 소모를 하더라도 국방이라는 공공재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공재 대가 되는 프라이빗 굿은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더 많이 소모를 하면 B라는 사람의 몫이 줄어들게 마련인데, 공공재의 특징은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컨펌을 하더라도 그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제 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러한 두 가지의 비배제성과 비배타성, 그 다음에 비경쟁력 수고라는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즉 국방이나 치안이라는 서비스를 프라이빗 섹터 기업에다 맡겨놨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언더서플라이, 아주 고질적인 서비스나 재화의 언더서플라이 현상이 생깁니다. 왜? 돈을 안 내도 내가 그 혜택을, 그 재화를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moral hazard problem, 도덕적인 해이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잃게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공공재적인 그런 특성, 이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공공재들은 대부분이 프라이빗 섹터에서 제공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방이나 치안이나 이런 것들 다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죠. 그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바로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와 똑같은 맥락에서 공공외교도 일단 대한민국이 문화외교권, 한류권, 공공외교를 수행했을 때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를 통해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렇죠? 여러분들 그걸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공공외교가 제공할 수 있는 아주 단적인, 그게 뭐 유일한 건 아니지만 단적인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공공외교라는 것 자체는 결론적으로 공공재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원론적, 교과서적으로 얘기하자면 정부, 국가가 전담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결론이 이상하죠. 그렇다면 그러면 공공에서 PPP, 즉 Private Public Partnership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세 가지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외교가 Public Good,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Private Sector가 전문성이나 효율성이나 특히 혁신 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잠재성, 능력에 있어서는 공공섹터가 따라가지 못한다. 즉, 퍼블릭 디플로머시 역시 프라이빗 섹터로부터 계속 전문성, 프라이빗 섹터의 전문성, 제가 말씀드린 프라이빗 섹터는 바로 그 이화여대학교의 공공외교 센터 같은 전문성, 그 다음에 효율성, 그 다음에 혁신의 가능성, 잠재성, 이런 거를 계속 수요를 받아야 돼요. 공공외교 역시.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1세기 신공공외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Rise of People Power. 과거의 공공외교와는 달리 국민들이 외교의 주체로서 대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 Rise of People Power에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테크놀로지가 브레이크스루, 이런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발달이 되면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이런 그 스마트폰, 소위 갤럭시건 애플이건 스마트폰을 갖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브레이크스루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상용화되고 대중화되면서 결국은 이러한 테크놀로지가 국민들을, 여러분들을 임파워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혹시 이런 스마트폰 가지고 완전히 addicted to game,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돼서 저는 스마트폰은 없앨 했는데 저는 컴퓨터를 없애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이런 테크놀로지컬 브레이크스루, 특히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컬 브레이크스루가
국민 여러분들을 임파워시키는, 힘을 부여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뭐 아주 대표적인 예로서는 멀리 볼 것도 없이 바로 몇 년 전에 중동 지역을 휩쓴 자스민 레볼루션, 아랍의 봄이라는 것도 뭐로 시작됩니까? 스마트폰을 통한 실시간 데모 업로드 이런 걸로부터 시작이 되고, 바로 그런 피플 파워가 21세기 퍼블릭 퍼포먼스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공공외교 자체는 물론 공공재로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나 21세기 상황 하에서는 특히 Empowered People, Rise of People Power라는 상황에서는 그런 PPP, 공공외교 분야에 있어서도 PPP를 강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의의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런 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수행하는 공공외교를, 공공외교의 영역 중에서도 특히 이제 P2P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People to People Diplomacy 또는 Citizens Diplomacy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 번째 이유는 한국적인 이유가 좀 큽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까지 제가 자세히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한국, 즉 퍼블릭 디플로마시 코리안 스타일을 한 6가지 요소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참여형 공공외교. 국민들이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단순히 공공외교의 어디언스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외교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주체로서 참여하는 참여형 공공외교가 한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한국형 공공외교의 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지난 5년 동안 국제교류재단에서 공공외교를 직접 그 최전선에서 실천하면서 느낀 건데, 특히 중국 분들하고 제가 공공외교 전선에서 중국 분들하고 경쟁을 하면서, 야, 우리가 중국을 공공외교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왜? 중국이 지난 2010년 후진타오 전 주석이죠. 후진타오 전 주석이 지난 2010년 공개적으로 중국의 제공관 장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2010년을 중국 공공외교의 원년으로 삼은 이래로, 과거 사실 그 전부터죠. 중국이 공공외교 분야에 투입하는 인적, 물적 자원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공공외교를 하는 사람들은 그분들하고 중국의 공공외교의 그 전선에 있는 분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을 갖냐면, 이거 완전히 성경에 나오는 데이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그런, 너무나 우리가 인적이나 물적 자원 면에서 딸리니까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인적인, 물적인 그런 그 객관적인 상황을 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엔 참여형 공공외교. 중국에도 공공외교 전선에 엄청나게 많은 NGO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NGO들이 순수한 의미의 NGO는 아니죠. 중국은 역시 아직까지도 공산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공공외교에 투입되는 모든, 공공외교 주체로 등장하는 모든 분들이, 그분들은 스스로 비국가단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국가단체 또는 최소한 그런 페리퍼럴 단체, 주변부 단체로서의 성격을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은 공공외교가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참여형 공공외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공외교라는 것이 공공재로서는 국가나 퍼블릭 섹터에서 전담을 하는 것이 교과서적으로 원론적으로 맞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앞으로는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21세기의 신공공외교라는 상황에서는 그런 공공외교 분야에서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 좀 넘어가 주시죠. 시간이 이미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개념적으로 어떤 식의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냐,
이건 굉장히 그 개념적인 개념도인데요. 그 하나의 이 선을, 이 선이라는 것은 사실 뭐 여러 개의 그런 너트로 연결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각 도트가, 각 점이, 선을 구성하는 각 점이 국가와 프라이빗 섹터의 그 역할 분담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우측에 있는 부분에서는 공공모에게 정책이건 사업이건 국가가 전부 하는 거예요. 프라이빗 섹터가 전혀 참여를 안 하고 완전히 국가가 독점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the other side of the end는 프라이빗 섹터가 공공외교를 전부 수행을 하는 거죠. 정부 역할은 하나도. 그리고 그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디비전 레이버, 공공외교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국가 주체와 그다음에 민간 주체의 역할 분담의 그런 디비전 레이버 포인트.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는 딱 50대 50 조인트 벤처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그런 그 분담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러한 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역할 분담의 모두 형태를 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통제하는 공공외교, 국가가 완전히 주도하는, 장악하는, 독점하는 공공외교, 그 다음에 산업정책을 통한 공공외교, 그 다음에 규제형 공공외교, 그 다음에 자유방임형 공공외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뭐였습니까? 결국은 무정부주의적 공공외교.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우리가 공공외교의 그 PPP를 여러 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주시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넘어가주시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한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무정형적으로 보이지만 바로 이러한 PPP라는 관점에서 공공외교의 PPP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류조차도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시고 계시건 또는 의식을 하지 않고 계시건 상당한 정도의 PPP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항상 한류를 세 가지 디멘션에서 좀 분석을 하는데요. 그 세 가지 디멘션이라는 것은, 하나는 한류 자체를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 간의 흐름, 즉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류 자체를 이 글로벌 캐피탈리즘의 경제적인 커머디티, 상품으로 보는 디멘션이고요. 세 번째는 한류를 그야말로 공공외교의 아주 핵심적인 자산인 소프트파워, 연성 권력 자산으로 보는. 첫 번째 한류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때, 커뮤니케이션 디멘션에서 한류는 이건 누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그냥 흘러다니는, 맥도날드나 미국의 맥도날드나 미국의 코카콜라나 미국의 블루진이나 미국의 야구 모자가 그냥 끌려서 내가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한류도 그냥 좋아서 그것이 칠레도 들어가고 흐르는 물처럼, 이건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컬처럴 익스체인지고, 사실은 한류가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두 번째 디멘션은, 사실은 한류가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SM 프로덕션이나 또는 JYP가 뭐 이런 엔터테인 프로덕션 회사들이 한류를 하나의 상품으로 만드는, 이럴 경우에는 뭡니까? 기본적인 목적은 뭐예요? 기본적인 목적, profit maximization, 돈을 벌게요. 돈. 그러니까 싸이가 강남스타일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올리기에 결코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위상을 국제사회에서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죠. 공공하게 잘했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돈 벌겠다고 한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 하나의 경제적인 상품으로서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는. 마지막 디멘션은 한류가 하나의 연성권력, 소프트와 자산일 때, 이때는 이거 달라집니다. 이때는 뭐예요? 이거 굉장히 전략적인 캘큘레이션을 통해서 공공외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류라는, 소녀시대라는 또는 싸이라는 그런 한류 자산을 이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주로 이건 어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작년에 인도네시아하고 저희가
외교 수교 40주년일 때 우리 공간에서 한류 가수들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K-pop 공연을 한다라든지 하는 거는 K-pop 가수들이 그런데 갈 때 돈 안 받고 외국에서 불러서 간다고 외교적인 목적으로 간다고 돈 안 받는 줄 아세요? 엄청 받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행사를 하면서 우리 외교부는 또 우리 외교는 또 우리 공공외교는 소비의 목적을 전략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미 한류도 이런 세 가지 디멘션으로 봤을 때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디멘션에서는 PPP의 여지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한류를 우리가 이코노믹 커머디티, 경제적인 상품으로 볼 때에는 PPP의 여지가 커지면서 특히 PPP의 구체적인 대상에 윤곽이 됩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경제 상품에 관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인벌되는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여기에 인벌되는 우리 정부 부처는 Ministry of Trade, 그러니까 무역이나 Industry, Trade Industry Energy,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이런 데가 소위 그 정부의 PPP의 파트너 기관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러나 만약에 한류를 소프트 파워라는 디멘션에서 접근하게 되면 주로 여기에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 정부 부처는 외교부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 파트너 기관의 윤곽이 드러난다는 또는 뒤로 하나 더. 사실 이건 제가 그 공공외교라는 것이 이게 포괄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공외교의 자산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공공외교를 여러 가지 분야로 좀 이렇게 분류를 한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공외교를 공공의 일종의 서브 카테고리죠. 대표적으로 이제 문화외교, 한류를 포함하는 문화외교, 그다음에 낭리지를 자산으로 하는 지식을 자산으로 하는 낭리지 디플로마시, 그다음에 코리안 스터디즈 디플로마시, 포프리 디플로마시, 스포츠 투리즘 디플로마시, 미디어 디플로마시 이런 식으로 뭐 이 리스트가 계속 내려갈 수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든 것은 사실은 한류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PPP의 형태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영역에서 사실은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의 PPP가 만들어질 수 있고 두 번째 포인트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도 이렇게 다양한 잠재성이 있는 분야에서 아직도 공공외교 분야, 아니면 공공외교 분야의 PPP는 거의 미답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저개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오늘만 바라보면 굉장히 좀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를 내다보면 굉장히 이거는 프로미싱한 거거든요.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 뒤로 계속 가주셔서 아까 공공외교 센터. 네. 마지막으로 이와 여자대표 공공외교 센터가 개설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PD 센터에다 네 가지 기능을 좀 기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리서치. 특히 제가 기대하는 것은 학문적인 리서치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 머리, 공공외교의 최전선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정말 따끈따끈한 공공외교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내는 그런 프로그램 모듈들을 개발을 해내는 리서치 기능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기능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공외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트레이닝 시켜주는 그런 교육 기능. 세 번째는 당연히 우리 이화여자 공공외교 센터는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축복을 받아서 이미 출발 단계에서부터 한독 포럼이라는 한국 독일 포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그런 자산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바로 그러한 이제 구체적인 프로그램 임플리멘테이션. 그 다음에 마지막 last but not least 기능이 소위 조정 기능.
코디네이션. 조정 기능은 다시 세 가지 디멘션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디멘션은 정부 차원의 디멘션에서 예를 들어서 외교부와 문화관광부 간의 코디네이션, 외교부와 교육과학부 간의 코디네이션, 또 공공기관에서는 한국학 외교를 둘러싼 코리아 파운데이션과 그 세종학당과 그다음에 한국학중앙연구원 간의 코디네이션, 이제 그런 디멘션의 코디네이션이 하나고요. 두 번째 디멘션은 이 민간 차원의 그 코디네이션인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21세기 공공의학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Rise of People Power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공공외교 분야, 특히 민간 외교 분야에 도대체 몇 개의 NGO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숫자가 얼마나 되고 그러한 그 NGO들이 어떤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윤곽과 그림을 알고 있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민간 섹터에서 이렇게 그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하는 그런 NGO들 간을 서로 코디네이션 해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 디멘션은 이런 그 정부 섹터와 민간 섹터를 연결시켜주는 디멘션입니다. 그런 세 번째 디멘션에서의 코디네이션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PPP라는 것이 한국 공공외교의 어느 분야에서도 앞으로 상당히 잠재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분야인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이화여자대학교 공공외교센터 같은 그런 선구적인 기관에 바라고 싶은 것은 이 네 가지 기능 중에서도 특히 코디네이션 기능 중에서도 특히 민간 디멘션에서의 코디네이션,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부와 민간 디멘션 두 개를 이어주는 그런 코디네이션 기능, 그런데 좀 많이 특화를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거 뭐 아주 굉장히 험블한 얘기지만은 예를 들어서 작년 4월달에 저희 코리아 파운데이션에 있을 때 외교부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코디네이션의 기능을 좀 수행을 하자 해서 한국 민간 외교 단체들의 사이버 커뮤니티를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아주 작은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에서도 우리 여기 쪽에서 교수님 계시지만 이런 면에서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공공외교센터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